1944년 11월 15일 오전 7시 23분. 프랑스 동부 모젤 계곡 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 육군 셔먼 전차장 라파에트 풀 하사는 포탑에 앉아 싼강용으로 숲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전쟁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그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3달간의 전투에서 풀 하사는 독일 전차 258대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어떤 미국 전차장보다도 많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전차병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풀 하사의 장전 방식을 비웃었습니다. 모든 교범과 규정을 어기고 거꾸로 장전하도록 훈련시키는 그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방식을 무모하고 위험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6분 후 풀 하사는 그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정확히 6분 후 그의 역장전 방식은 그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미국 승무원들이 2번째 포탄을 발사하기도 전에 독일 전차 4대를 파괴할 것입니다. 풀 하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방법은 꽤 간단해 보였습니다. 1944년 당시 표준 전차 교리는 장전병에게 현재 포탄이 발사된 직후 다음 포탄을 잡도록 가르쳤습니다. 탄피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사, 배출, 장전이라는 일정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풀 하사는 정반대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장전병인 1등병 버트 클로저는 항상 다음 포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포가 발사되는 순간 클로저는 이미 다음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장전하는 동안 탄피가 그의 주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황동 파편이 그의 헬멧에 부딪히고 팔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다른 전차 승무원들은 훈련 중에 이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탄피가 날아오는 포탄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전병에게 심한 화상을 입힐 수 있었고 포탑 내부에서 불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 하사는 그들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발사 속도였습니다. 라파에트 풀은 텍사스주 오뎀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전에서 일했습니다. 풀 하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신중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1942년 22살의 나이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의 키와 체격은 평범했습니다. 그에게서 전설적인 전차병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하학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보다 2배나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각도와 거리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이 그를 켄터키주 포트 녹스의 기갑전 학교에 배치했을 때 교관들은 그의 재능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풀 하사는 적전차가 도착하기 3초 전에 그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만 봐도 5m 이내의 오차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리에서든 독일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각도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 4달의 훈련 만에 전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셔먼 전차는 1944년 9월 27일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기종은 76mm 포를 장착한 M4A1이었습니다. 이것은 장갑이 더 두꺼운 개량형도, 더 강력한 포를 장착한 변형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셔먼 전차였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차를 론슨 라이터라고 불렀습니다.
피격시 화염에 쉽게 휩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판터 전차 한 대는 셔먼 전차 3대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티거 전차 한 대는 셔먼 전차 5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차병들은 불리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갑이 얇고 포위 위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은 수적 우위와 속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풀하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점, 즉 포위 발사 속도를 극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풀하사는 기지 캠프 근처의 빈 공터에 대원들을 모았습니다. 포수 윌버트 리처드 상병, 장전수 버트 클로즈 1병, 운전병 찰스 로즈 5등병, 보조 운전병 윌리스 올러 1병이었습니다. 풀하사는 클로즈에게 역방향 장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20살 장전수는 주의 깊게 듣고 위험을 이해했으며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발사 없이 포탄을 장전하며 근육 기억을 키웠습니다. 클로즈는 반동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배출되는 탄피가 얼굴에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는 법과 뜨거운 황동에 심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손의 위치를 조정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셋째 날 클로즈는 4초 만에 포탄을 장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범에는 7초가 훌륭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4초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전차 지휘관들은 훈련을 지켜보며 풀하사에게 장전병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제임스 플라워스 대위가 풀하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플라워스 대위는 셔먼 전차 5대로 구성된 소대를 지휘하는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차량 정비소 근처에서 풀하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플라워스 대위는 풀하사에게 이 역방향 장전 방식이 최악의 순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풀하사가 장전병에게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풀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전차전에서 먼저 사격하는 쪽이 보통 이기며 두 번째로 사격하는 쪽은 보통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죽음보다는 뜨거운 탄피를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워스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풀하사의 방식은 실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1944년 10월 3일 프랑스 동부 모옌빅 마을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풀하사의 전차는 돌담 뒤에 자리 잡은 독일 STU II 돌격포 2대와 마주쳤습니다. STUG들은 셔먼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사격했습니다. 독일 포탄은 3m 빗나가 풀하사의 전차 왼쪽 땅에 떨어졌습니다. 리처즈는 포탑을 돌려 목표물을 조준하고 사격했습니다. 클로즈는 이미 다음 포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리처즈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클로즈는 두 번째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4초 만에 첫 번째 독일 STUG가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STUG는 후진하려 했습니다. 리처즈가 다시 사격했고 클로즈는 다시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4초 만에 두 번째 STUG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총 교전 시간은 11초였습니다. 적 전차 2대를 파괴했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소대의 다른 미국 전차들은 아직 두 번째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워스 대위는 공식 보고서를 요청했고 풀하사는 당일 바로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교전 상황을 초 단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휘 계통을 거쳐 대대 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3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대대본부는 현재의 장전 절차를 유지하고 장비 오작동이나 승무원 부상 여부를 감시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중단하라는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승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풀 하사에게는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결과였습니다. 이후 6주 동안 그의 전차는 통계적 확률을 초월하는 속도로 독일군 차량들을 파괴했습니다. 하프트랙, 장갑차, 돌격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매번 역장전 방식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적군 승무원들이 8에서 9초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4초 만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전차전에서 5초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살과 사망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1944년 11월 8일 프랑스 뮌스터 마을. 풀 하사의 전차는 단 90초 만에 독일 판처 IB 중형 전차 세대를 격파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교차로를 방어하는 삼각형 진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방어 대형이었습니다. 풀 하사의 셔먼 전차가 전속력으로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리처즈는 첫 번째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발사. 근접 장전 4초. 다시 발사. 첫 번째 판처 아이브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판처 전차 승무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후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리처즈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사. 근접 장전 4초. 두 번째 판처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엔진 데크에서 화염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판처 전차장은 진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측면 도로를 따라 후진하며 가속했습니다. 리처즈는 포신을 약간 올렸습니다. 그는 목표물보다 전차 2대 길이만큼 앞서 조준했습니다. 발사. 근접 장전 4초. 이는 불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 판처는 명중탄에 폭발했습니다. 적 전차 세대가 두 번째 사격을 하기 전에 모두 격파되었습니다. 뮌스터 전투 이후 조롱은 멈췄습니다. 다른 전차 지휘관들은 풀 하색에 그의 장전 기술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훈련 방법, 소요 시간, 그리고 자신들의 장전병들도 배울 수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풀 하사는 아낌없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승무원들에게 몇 시간이고 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클로즈와 함께 그는 장전병이 어떻게 몸을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반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다음 포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승무원들은 그 기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승무원들은 시도하다가 장전병이 탄피 배출로 인해 가벼운 화상을 입자 포기했습니다. 이 방법은 포수와 장전병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 했습니다. 승무원의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장전병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장전병이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클로즈는 그랬습니다. 1944년 11월 15일 풀 하사의 셔먼 전차는 모젤 계곡을 통과하는 전차 부대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빅슈르세유 마을로 진격하여 교차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독일군의 저항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보병 몇 명과 대전차포 몇 문 정도일 뿐 심각한 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부대는 셔먼 전차 8대와 전차 갑판에 탑승한 보병 2개 소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풀 하사의 전차가 선두에 서는 이유는 그가 언제나 선두에 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렸고 가장 경험이 많으며 최고의 승무원을 지휘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광인 풀 하사를 따라 어떤 지옥이 기다리든 기꺼이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 23분.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가시거리는 고작 80m 정도였습니다. 풀하산은 불안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으면 수비 측에 유리하고 매복에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대의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속 15km는 더 안전한 속도였습니다. 또한 반응할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의 직감이 곤두섰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난민도 없고 버려진 장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개와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풀하산은 무정이를 중대 지휘 주파수로 돌렸습니다. 그는 정찰병을 걸어서 전진시켜도 되는지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거부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고 속도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풀하산은 속으로 불평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오전 7시 29분. 앞쪽 안개가 약간 옅어졌습니다. 풀하산은 도로 양쪽에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빽빽한 숲은 완벽한 매복 지형이었습니다. 그는 운전병 로즈에게 도로 중앙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무숲 가까이 가지 말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로즈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셔먼 전차는 중앙을 지켰습니다. 풀하사의 전차 뒤로 나머지 7대의 셔먼 전차가 따라갔습니다. 보병들은 전차에 탄 채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채 서로를 주시했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풀하사는 포탑 기관총에 손을 얹고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쪽, 다시 왼쪽을 살폈습니다. 시야 가장자리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였습니다. 왼쪽 200m 앞이었습니다. 오전 7시 31분. 독일 티거 전차가 선사시대 포식자처럼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하고 각진 형태였습니다. 88mm 포신은 풀하사의 셔먼 전차 전체 길이보다도 길었습니다. 티거 전차장은 완벽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도로와의 각도, 탁 트인 시야가 모두 좋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독일 전차가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전차 3대가 더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판터 2대, 그리고 그 뒤에 티거 1대가 더 있었습니다. 독일 중전차 4대가 미국 셔먼 8대를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아주 불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교리는 이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병 지원을 요청하고 철수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풀하색에는 일반적인 교리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리처즈는 첫 번째 티거 전차를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표적, 장갑, 11시, 방향 200m였습니다. 풀하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셔먼 전차에 76mm 포가 굉음을 냈습니다. 포탄은 티거 전차의 전면 장갑에 명중했지만 튕겨 나갔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티거 전차의 장갑은 너무 두꺼웠고 사격 각도도 너무 가팔랐습니다. 셔먼 전차의 포는 이 위치에서는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풀하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사격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클로즈는 다음 포탄을 준비했습니다. 리처즈는 조준을 조정하고 다시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후 4초가 지났습니다. 이 포탄은 티거 전차의 궤도에 명중했습니다.
손상을 입혔지만 전차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티거 전차가 방역에 나섰습니다. 7시 31분 47초였습니다. 88mm 포탄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200m를 가로질렀습니다. 풀하사의 포탑 바로 위 3m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있던 셔먼 전차에 명중했습니다. 대열에서 두 번째 미국 전차였습니다. 제임스 데이비스 상병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포탄은 셔먼 전차의 전면 장갑을 휴지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미국 전차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포탄이 폭발하며 화염이 2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5명의 승무원은 포탑을 돌릴 새도 없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풀하사는 시야 한쪽 구석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른쪽에 판터 전차 2대가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두 발 모두 빗나갔습니다. 한 발은 풀하사의 전차와 불타는 셔먼 전차 사이를 지나갔고 다른 한 발은 나무에 맞았습니다. 풀하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두 번째 티거 전차에 집중했습니다. 아직 움직이는 여전히 위험한 전차였습니다. 리처즈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두 번째 티거 전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격 위치를 잡으려 애쓰고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움직임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풀하사는 티거 전차의 측면 장갑을 보았습니다. 전면보다 얇았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취약했습니다. 무정위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측면을 조준하고 준비되면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리처즈가 사격했습니다. 7분 32초 19초였습니다. 포탄이 티거 전차의 측면 장갑에 명중했습니다. 관통했습니다. 독일 전차가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해치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이 탈출했습니다. 3명, 4명, 그리고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풀하사는 기관총을 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장전했습니다. 4초였습니다. 첫 번째 판터 전차가 풀하사의 위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독일 포수는 풀하사의 전차를 조준했습니다. 풀하사는 이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그는 본능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겨냥하는 판터 전차를 향해 사격하는 대신 리처즈에게 세 번째 전차, 먼저 사격했던 움직이지 못하는 티거 전차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냉혹하고 수학적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티거 전차는 여전히 작동하는 주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격할 수 있었고 여전히 적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풀하사를 조준하고 있는 판터는 사격하는데 3초가 더 걸렸습니다. 그 3초 안에 풀하사의 승무원은 티거를 파괴하고 판터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풀하사가 판터를 먼저 격추한다면 티거는 다른 미국 전차를 향해 자유롭게 사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풀하사의 결정은 자신의 전차의 즉각적인 안전보다 부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승무원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를 따라 지옥으로 향하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다른 전차 지휘관들이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를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리처즈가 움직이지 못하는 티거 전차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7분 32초 33초였습니다. 포탄이 티거 전차의 포탑링에 명중했습니다. 포탑과 차체가 만나는 접합부로 모든 전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탄약이 폭발하고 포탑이 차체에서 분리되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20m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풀하사는 급히 재장전했습니다. 4초였습니다. 리처즈는 판터 전차를 향해 왼쪽으로 급회전했습니다. 독일 포수가 먼저 사격했습니다. 7분 32초 40초였습니다. 판터 전차의 포탄이 풀하사의 셔먼 전차의 전면 경사장갑에 명중했습니다. 미국 전차는 충격으로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포탄은 관통하여 승무원실로 들어갔습니다. 풀하사와 리처즈 사이를 지나 후방 장갑을 뚫고 나갔습니다. 폭발하지 않았고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몇 센티미터 차이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풀하사는 포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탄이 지나간 자리에 부는 바람도 느꼈습니다. 그의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다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리처즈도 살아있었습니다. 전차는 아직 작동 중이었습니다. 클로즈는 이미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4초였습니다. 리처즈는 판터 전차를 조준했습니다. 거리는 이제 170m였습니다.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셔먼 전차의 주포는 이 거리에서 판터 전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즈가 발사했습니다. 7분 32초 44초였습니다. 포탄은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판터 전차의 탄약구를 관통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갑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포탑은 30m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가 숲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판터 전차 승무원들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4초 만에 독일 전차 3대가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풀하사의 셔먼 전차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기동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 전차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후진하여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풀하사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차는 앞뒤로 관통 구멍이 하나 뚫려 구조적 안전성이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열에 있던 나머지 6대의 미국 셔먼 전차들은 전진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총 교전 시간은 6분 17초였습니다. 독일 전차 4대와 교전하여 3대를 파괴하고 1대를 격퇴했습니다. 미국 셔먼 전차 1대가 손실되었고 미국 전차병 5명이 전사했습니다. 풀하사의 전차는 손상되었지만 운용 가능했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보고서는 조지 패튼 장군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보고서를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풀하사의 중대장을 불렀습니다. 그는 셔먼 전차로 6분 만에 독일 중전차 3대를 파괴한 전차 지휘관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만남은 1944년 11월 20일 제3군 사령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풀하사는 정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훈장은 은성 훈장뿐이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그를 훑어보고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역장전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풀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운으로 적 전차 258대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훈련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튼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풀하사에게 지금처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풀하사에게는 필요 없었지만 그것은 마침내 받게 된 인정이었습니다. 모젤 계곡 전투 이후 다른 전차 승무원들은 역장전 방식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고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전수들을 훈련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효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1944년 12월까지 풀 하사 대대 소속 셔먼 전차 승무원 12명이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1945년 1월에는 그 수가 37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술은 제3군, 제1군, 그리고 유럽 전선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훈련 교범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교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차 승무원들은 서로에게 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장전수에서 장전수에게, 승무원에서 승무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많은 생명을 구했고 독일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미국 셔먼 전책에 우월한 독일 장갑에 맞서 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파에트 풀 하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그의 최종 전과는 독일군 차량 258대 파괴였습니다. 단독 교전에서 적전차 12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하에 전사한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럽 전선에서 미국 셔먼 전차 승무원의 사상률은 75%에 달했습니다. 전차병 4명 중 3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풀하사의 승무원은 사상률이 0%였습니다. 역장전 방식도 한몫했지만 속도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이는 풀하사의 전장을 읽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감각과 타이밍에 대한 직감, 그리고 전투의 혼란 속에서 냉혹한 수학적 판단을 내리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모젤 계곡 전투에서 풀소령이 지휘했던 셔먼 전차는 현재 매사추세츠주 허드슨에 있는 아메리칸 헤리티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차의 관통 구멍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구멍은 앞쪽에서 뒤쪽까지 승무원실을 완전히 관통한 구멍입니다. 방문객들은 그해 11월 아침 풀소령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불타오르던 전차들의 그 아흐름 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신에 그려진 격파 표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표시는 파괴된 독일 전차를 나타냅니다. 포신은 수많은 표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처에 전시된 독일의 티거 전차와 비교하면 셔먼 전차는 작아 보입니다. 티거 전차는 거대하고 위압적입니다. 셔먼 전차는 왜소하고 열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셔먼 전차는 살아남았습니다. 티거 전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장전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장전병 버트클로저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펜실베이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43년간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풀하사 소대에서 복무했던 시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장전 방식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팔이 타는 듯 아팠고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팠으며 매번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덕분에 자신과 모두가 살아남았고 내일 다시 하라고 해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저는 2003년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 기사에는 은성훈장과 제3군 복무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빠른 장전 속도가 어떤 훈장보다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역장전 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대 전차에는 자동장전 장치와 컴퓨터 시스템, 자동화된 탄약 처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장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풀하사가 발명한 기술은 수동 장전 시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발사 속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하는 승무원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풀하사는
1944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젤 계곡에서 이를 증명했으며 수많은 다른 전차병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패배할 뻔했던 전투에서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1944년 11월 15일 오전 7시 37분. 모젤 계곡을 뒤덮었던 안개가 마침내 걷혔습니다. 풀은 손상된 셔먼 전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괴된 독일 전차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리처즈는 포를 점검했고 아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클로저는 포탑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포탄 파편에 의한 작은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로즈와 올로는 관통 손상을 점검했습니다. 전차는 아직 움직일 수 있었고 여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풀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첫 담배였습니다. 그의 뒤에서 다른 미군 전차 승무원들이 전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독일 전차들을 향해 걸어가며 사진을 찍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풀은 그들과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6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 작전은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전차들을 상대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운전병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대는 정해진 일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앞 어딘가에 독일 전차들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의 셔먼 전차가 그 전차들을 찾아내 싸우고 파괴할 것입니다. 사격 간격은 언제나 4초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듣고 싶은 다른 전차 지휘관이나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에게 실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라파에트 풀의 역장전 방식은 기갑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미군 승무원들의 전투 방식을 바꿨습니다. 또한 전군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한 남자는 규칙을 무시하고 본능을 믿었습니다. 한 장전병은 속도를 위해 화상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또한 한 승무원은 포화 속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비결입니다. 단 4초의 연속이었습니다.